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장 스님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스님, 이제 인도를 출발하셔서, 인도를 출발한 게 아니라 중국을 출발했죠, 중국. 중국을 출발하셔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그 석반타라고, 뭐, 그 승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돌석자 석씨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좀 길을 세웠더니, 이제 자고 나니까 칼을 목에 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참 교훈이 남는, 시작하자마자 털렸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아니,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관세음 보살 연부를 했더니, 딱 그렇게 나와요, 기록에. 칼을 이렇게 내밀려다가 자꾸 주저주저, 이게 실눈을 뜨고 받는가 봐요. 주저주저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 가야죠. 가이드가 있었는데 일로왕보살이 칼을 들이대니까 일로왕보살인 줄 알고 고용을 했더니 칼을 들이대니까 그렇게 해서 혼자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실크로드 관련된 기록에 보면 뭐 해초 스님도 그렇고 뭐 법현 스님도 늘상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끝간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그건 모래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나타나는 모래가 우는 공명 소리예요. 그래서 더 도난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러냐면 명사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명사산. 바람이 우는 산.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세게, 아니, 모래가 우는 산이죠. 바람이 세게 지나가면 모래가 이렇게 탁 떠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휘잉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현장 스님이 왜 천산 남로를 택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실 때는 일로 가시고 올 때는 일로 오시거든요. 이쪽이 이제 파미르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쪽 넘어가면 끝나는데 이렇게 이제 진입하는데 여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는 오아시스가 전혀 없어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도시 국가들이 오아시스 국가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산록 오아시스 국가들이 만들어지는데 오아시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고, 저 상황에서 당신이 그냥 말 타고 연불만 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관세음 보살이 이제 생각이나 하고 있고, 반야신경이나 하고 있고 이랬더니 그 말이 신묘한 작용을 일으켜서 그 말이 신묘한 빨간색 비루 먹은 말이 늙은 비루 먹은 말이 신묘한 작용을 일으켜서 현장 스님을 오아시스 국가로 데려다 줍니다. 사막에서 버려졌는데 그 이유는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서유기에서 그게 용마로다가 이렇게 흰 용마로 용이 변신해서 흰 말로다가 이렇게 변신된 그걸로다가 재등장하는 거예요. 얘가 개예요. 이 빨간색 비루 먹은 말이 서유기에서는 용이 변신해서 용을 변신시켜서 흰 말로 백마로도 이렇게 둔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가 개인데 이 말은 오아시스 저 횡단을 15번 이상 했대요. 그래서 지가 살라고 물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목마렸거든. 현장 스님도 물이 없어서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 아마 현장 스님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말을 고삐를 채고 어쩌고 했으면 난리 났을 거다. 경기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작하자마자 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연불만 하고 있는 거야. 관세음 보살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 이러고 반야신경이나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게 당신이 다녔던 길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느 길이라는 걸 당신 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물 먹으려고 간 길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아시스 국가로 가게 되고 현장 스님의 특징이 머리 좋고 체력 좋고 그 다음에 잘생기거든요. 잘생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어학 능력이 진짜 좋아요. 어학 능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빨리 이걸 습득을 해냅니다. 습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가면 빛이 나는 거지. 이렇게 호감 있게 대하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이 양반이 그 얼굴빨이 빠지기 전에 어학이 된다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라니까. 어학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얼굴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대화가 안 되면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빠지기 전에 이 사람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진짜 대단한 거는 인도 가서 나중에 인도 전체 종교 논쟁에서 1위를 하는데 외국인으로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걸 1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학도 돼야 되지만 그 문화 학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여기를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가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좀 사십시다. 이게 이제 서유기에서 나오는 요괴가 현장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둥, 뭐 다 이제 그런 스토리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분이 고창국왕 국문태. 제가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는 분이거든요. 이 국문태. 저도 저 유적지를 가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 저도 읽으면서 현장 스님한테는 복 받은 분이에요. 저 실크로드 저 서영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실크로드 오아시스 국가인데 저 국문태라고 하는 분이 현장 스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 그리고 국문태 왕도 그 어머니도 현장 스님을 좋아해 가지고 이제 의형제를 맺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국문태가 요청한 거는 뭐였냐면 내 동생하고 같이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살면서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유학을 안 가더라도 내가 왕이니까 뭐 사신을 보내든 뭐 구법승을 보내든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경전을 내가 다 인도 걸 갖다 줄게. 나랑 같이 살자예요. 나랑 같이, 나랑 같이는 아니고 내 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현장 선생님은 나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단식 농성.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겠다.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하겠다. 당신 가시라. 가시라. 그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구법 여행비 전체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억 이상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의 모든 국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자기의 영향이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동생이고 쉽게 말해 의형제고 그다음 구법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줘라. 그리고 신하들도 이렇게 이 진분들도 대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자가 되는 사람이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공, 그다음에 오능, 그다음에 사오정 할 때 오정, 오해 이렇게 4명이 이제 시종제자로 딱 붙는 거고 그 밑에 사람들까지 딱 해가지고 국서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 왕이 영역에 갈 때는 다 편하게 갔습니다. 편하게 갔습니다. 이제 현장 선생님 고생 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설법을 좀 해달라. 그래서 몇 개월을 잡아요. 이제 다 후원을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들도 다 준비하고 뭐 국서도 만들고 이러면서 다 준비하면서 나에게 설법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지금도 고창 고성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 설법하셨던 걸로 추정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현장 스님이 법문을 딱 설하시려고 하면 저 고창국왕 국문태가 무릎을 꿇고 탁 이렇게 쭈글 튄대요. 그러면 그 법상에 올라갈 때 왕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 대단한 신심이지, 진짜. 대단한 신심이지. 그것도 완전히 뜬 스님이냐? 그게 아니잖아. 이제 시작하는 스님이잖아. 중국에서 뭐 머리 좋다 이런 거는 중국에 조금 돌아다니는 이야기인 거고, 이제 20대의 중후반인데 한 사람은 왕이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뭐 종정 스님 같이 큰 스님들이야. 그러면 딱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국사 뭐 왕사 하듯이 뭐 이렇게 굉장한 스님이야 이런 모르지만 이제 시작하는 스님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알아봤다는 건 참 대단하지. 참 대단하지. 그러니까 현장 스님 매력이 뭐가 있는가 봐요. 엄청난 뭔가가 있는가 봐요.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그렇게 해서 이 어른이 설법을 하고 가요. 갈 때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 국문태 이야기가 그거죠. 당신은 스님 같은 사람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올 거다. 내가 사람을 보는 바로는 그렇다.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니까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 그러니까 그 부탁이 뭐냐? 이러니까 돌아올 때 나를 좀 가르쳐달라. 당신이 배운 거를 나에게 가르쳐달라. 내가 쉽게 말해서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르쳐주고 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 현장 스님이 인도 이제 저기 출발해서 돌아올 때가 16년인데 오기가 싫었어요. 저게. 진짜 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갈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기 시작해서 배 타고 광동성으로 들어가면 돼. 남인도에서 배 타고 광동으로 보르부드를 거쳐서 이렇게 자바성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광동으로. 이러면 편해요. 상대적으로. 안 걸어도 되니까. 물론 해상이 위험한 건 있지만 저 육상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생각들도 막 했지만 저 약속 때문에 되돌아온다니까요. 네, 저 길로 내가 육로로 가겠다. 현장 스님이 그때 성지순례 이렇게 인도 쭉 돌면서 여기에 이제 부처님 성지들이 있고 여기까지 이제 밑에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쪽도 한번 가려고 했다가 거기는 이제 바다 때문에 풍랑이 쳐서 못 가고 그다음에 보타라카산에 올라가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배 탔으면 일이 훨씬 쉽죠. 근데 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옛날 어른들이 그런 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약속 깨고 장안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제가 올 때 들리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걸 다시 그때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야, 그거 참 보통 일 아니지. 보통 일 아니지.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인더스 강이 있잖아요. 이쪽에 인더스 강, 이쪽에 겐지스 강 이렇게. 인도가 인더스 강 때문에 인도거든요. 인도가 그렇게 해서 인더스 강 건너는데 거기 이제 또 건너다가 잡혀가지고 배에 잡혀 많아요. 이게 일 보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서 또 저 강에다가 심청이가 될 뻔했어요. 현장 스님이 불에 구워가지고 심청. 근데 그 심청이는 바다에 넣기라도 하지. 이거는 임당수에 넣기라도 하지. 이거는 불에 꾼대. 불에 꾼대.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나무에 묶여서 그 마녀사냥 당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또 관세음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불렀더니 기상이변이 일어났대. 막 기상이변이 일어났대.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는 진귀한 스님인갑다. 뭔가 다른 스님인갑다. 이렇게 해서 놔줬대요. 놔줬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인신공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리고 배울 만한 데가 있으면 다 배우고 갑니다. 현장 스님은. 여기서 공부할 만한 뭐 좀 선생이 좀 유명한 선생이 있으면 거기서 몇 개월 지내면서 가고 이래서 나란다 대학까지 가는데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간 게 아니고 나란다 대학이면 마가다국에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오는데 한 3년 걸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흐라는 데가 있습니다. 발흐. 거기서 제위파리의 탑을 봤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발흐. 그래서 제위파리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 깨닫고 나자마자 처음으로 귀한 사람.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상인들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찾아봐. 앞에 있어. 그렇게 해서 그 탑이 저기에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얀마에서 자꾸 쉐다곤 파고다를 그 제위파리가 가지고 온 머리카락, 부처님 머리카락 탑이다라고 이게 그거 100% 구라입니다. 이런 구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얀마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나라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리고 인도에서 무역은 전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역은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니까. 이게 길이 없어요, 이쪽에. 예.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불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그런 쉐다곤 파고다에 제위파리가 모신 그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해서 뭐 한 100m짜리 큰 탑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해요. 그 탑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탑돌이 3번 하려고 그러면 발에서 땀이 나고 몸에서 온몸에 탑이 너무 커. 그리고 거기 덥거든요. 아 진짜예요. 그건 가보신 분은 제가 얘기한 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3바퀴 도는데 한참 걸립니다. 우리나라 탑돌이는 날로 먹습니다. 우리나라 탑돌이 3바퀴 돌면 이거 촥촥촥 끝이지. 거기 목탁 치고 정근하면서 가면 목 쉰다니까. 네, 그렇게 커요. 그렇게 커. 그래서 마치 미얀마 불교가 뭐 부처님 제세시의 첫 번째 전례 나라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이런 자료예요. 지금 저 바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예전에는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슬람 유적지밖에 없어요. 불교 유적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저도 저기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 저희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결국은 뭐 부처님의 보리수도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탄생하신 석가종 나라들도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쫙 적어놓고 그다음에 상카시아에 가니까 거기에 저 아쇼카 왕이 세웠다는 석주가 있는데 또 이러면서 딱 하고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석주를 이렇게 잘 닦으면 뭐 전생이 보인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여러 군데 써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도 있고 나중에 바이샬리의 그 아쇼카 석주 파괴된 거 있거든요. 사사석주 있었던 그 사사석주 머리 부분은 영국에서 나중에 가져갔다가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괴된 거 있는데 그것도 그 업이 비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대당서역기 저런 이야기 보면 진짜 저 시대에 저런 것들이 있나 바미안 석굴 얘기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저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문화의 보고라는 거예요. 저 시대를 알 수 있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기서 찾아가지고 기가 막힌 자료를 찾은 거는 사천왕상이 무장 사천왕상이 있었다더라. 우리가 사천왕 하면 전부 다 무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간다라 지역에서 사천왕이 나오는 거는 간다라 불상이나 이런 데 사천왕이 나오는 거는 무복을 입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록에 저는 분명히 무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호 역할이고 왕이면 무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조선시대 왕이 무복 입겠어요? 무복은 언제 입냐면 조선시대 왕이 입는 무복은 융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 같은 경우가 수원 화성에 행차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 같은 거 사또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융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금이 진짜 갑옷을 입을 때가 있고 그거는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돼서 귀족들의 전쟁할 때는 앞에서 쫙 나오면서 싸우는 겁니다. 뭐 아더왕 뭐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조선 임금은 이렇게 입냐면 이때는 벌써 민병대들이 싸우고 자기는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살이 안 날라오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무복 패턴도 바뀌어. 무인 복장 패턴도 바뀐다고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그 무복을 입고 있는 사천왕상 얘기가 있고 창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요. 지금 창 잡고 있는 사천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천왕 천왕문이나 아니면 영산해상도에도 있는데 그 창하고 탑을 들고 있거든. 요거를 북방 비사문 천왕으로 볼 거냐, 동방 지국 천왕으로 볼 거냐 이런 논의들이 미술사에 엄청나게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북방 비사문 천왕이다, 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창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기서 나와요. 사천왕이 북방 비사문 천왕이 창 들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저런 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건 뭐 당신이 직접 보고 그렇게 돼 있네 이렇게 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뭐 미술사적인 보고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인도 가이드보다 우리가 더 아는 척을 하기가 좋은 게 인도 사람은 자기네들은 유적이 있지만 내용 파악이 어려운 거죠. 왜? 저걸 번역해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은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번역을 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문을 한글이나 일본말로 번역하면 뜻이 크게 왜곡 안 되고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영어나 이런 식으로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로 번역하면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접 언어라고 하는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딱 생각해봐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나란다 대학에 드디어 딱 가니까 그 유명한 국문태 내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이렇게 신심 있는 임금이 있나 싶을 정도여서 제가 이름을 여러분이라도 한번 기억해 주시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6세의 신라바드라 개헌 스님 그 당시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 사람들의 인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를 속여. 나이를 속여. 106세가 저게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게 현실적인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 시절에 106세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130은 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자꾸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06세로 나와. 그냥 거기까지만 합시다. 안일하기도 그렇고 뭐 기닥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다 치고 106세의 개헌 스님이 계셨는데 그 개헌 스님이 현장 스님이 왔다는 얘기를 딱 듣고 만나요. 개헌 스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저 나란다 대학이 한 8km, 직경이 8km, 10km 막 이런 정도의 완전 도시거든요. 거의 도시급. 그래서 승려가 한 10,000명 살고 뭐 이랬다는 엄청난 사찰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한양 도성보다 클걸? 그 정도면? 지름이 10km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도성보다 둘레가 10km하고는 달라요. 둘레가 10km는 크게 대단할 게 없고 지름이 10km 뭐 이러면 도성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님들도 살고 그거를 보필을 해 누가 이제 신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왕이 그 절이 굉장히 좋고 후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의 시급,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의 세금을 전부 이쪽으로 이렇게 해줘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세금을 이쪽에 내. 그러면 거기 이제 스님들이 사는 거지. 10,000명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야, 그거 대단하지? 아마 한 700년대, 800년대 돼도 영국 런던이 한 5만 될걸? 제 기억에는. 그러면, 야, 이게 도시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도시라고 보셔야 돼요. 승려만 10,000명이면 그 주변 부대 인원들을 생각하면 십시일반만 하더라도 승려를 10,000명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는 한 곱하기 10의 신도나 그 관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1만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돌려도 굉장히 크죠. 근데 거기에서 저 개헌 스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총장 다 끝내고 명예총장급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0명이 있대. 그러니까 학교로 얘기하면 뭐 학장 뭐 10명 정도, 대학으로 얘기하면 다 그랬대. 현장 스님을 만나 준 것도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거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같은 사람이 뭐 미국의 최고 유명한 아주 원로학자를 이렇게 만난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분들 다 잘 안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하고 딱 이렇게 되니까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예요. 내가 3년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명상에 들다가 입적하려고 했는데, 예. 그때 누가 나타나서 되게 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되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빈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이 명상 상태에 딱 있는데 누가 나타났대요. 문수보살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나와서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 네 제자가 지금 중국에서 출발했다. 이게 무슨 야, 이게 진짜 포스 쩔죠. 지금 출발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지금 106세면 103세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이제 당신이 딱 이렇게 입적하려다, 이거 이게 죽지 말라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장 스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출발한 때가 언제냐. 이 조카가 저 개헌 스님의 조카가 각현입니다. 각현. 근데 그 각현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각현한테 현장 스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 얘기하니까 너 내가 3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 그걸 이 사람한테 들려줘.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각현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스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당신이 출발한 지 언제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출발한 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3년 전입니다. 당신이요. 이건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상 스님도 지엄 스님 문화에 갈 때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의상 스님 얘기할 때.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의상 스님 얘기는 약간 뒤쪽의 기록이고 현장 스님은 당대 기록이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쪽 기록이고 제자들이 기록하면 약간 윤색의 혐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종교 기록 같은 경우는 그걸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봐야 될 필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당대 기록이에요. 물론 현장 스님 기록에서 최대 약점이 있지. 당신 입으로 진술한 거잖아. 각현 스님이 와서 야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신이 진술이잖아. 전적으로 1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문헌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죠. 근데 저걸 극복하는 게 뭐냐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유물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다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건 어디까지 판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른이 신화적으로 당대에 살았을 때 신화 신격화되는 거의 유일한 중국 불교의 인물이 현장 스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마침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자리가 비었대요. 그래서 그게 현장 스님이 들어갑니다. 아유 오자마자 이거 뭐. 근데 당신이 3년 동안 오면서 중간중간에 이거 많이 배워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이상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벼락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에요. 뭐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저런 상황에서 10명으로 딱 뽑히는데 그 10명만 공대인미라고 이게 약간 일반 쌀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쌀 굉장히 궁금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임금하고 최고 고승들만 먹는데 그 쌀은.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한 콩 정도만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 쌀보다 훨씬 진짜 콩만 한 건 아니고 아마 한 팥 정도 되는가요? 그래서 일반 쌀보다 훨씬 인도 쌀이 원래 애가 약간 깁니다. 늘씬늘씬합니다. 빨대 잘라놓은 것 같이 생겼지? 애가 생긴 거 뭐가 우리나라 쌀들은 애가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생겼고 아니 그렇잖아요. 예전에 안남미 이런 거 드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인도 쌀 가보면 이렇게 해갖고 길쭉길쭉한데 그거보다 더 큰가 봐. 그리고 거기에 향이 난대. 향을 뿌리는 게 아니고 천연적으로 향 나는 쌀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쌀에서 향 나면 조금 웃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향 나는 밥을 먹어봤잖아. 향 나는 밥을 먹어봤잖아. 군대에서 그 배식판 이렇게 씻는데 귀찮아가지고 세숫빈으로 설거지하고 먹으니까 향이 나더라 밥에서. 그래서 왜 빨래비누를 쓰는지 내가 알았거든. 우리 때만 해도 퐁퐁을 잘 안 줘서 빨래비누로 거품을 내서 씻었는데 이게 내 얘기 아니네. 이거 옛날 얘긴데. 잘못 말했네. 그렇게 해서 씻는데 그게 빨래비누도 없고 이러고 그냥 세숫비누 했다가 내가 향나는 밥 나도 먹고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밥 주고 두드려 맞을 뻔했. 맞아 죽을 뻔했다 내가 진짜. 나 향나는 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도는 원래 향신료가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항해 시대 이런 게 열리는 게 다 인도 항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아무튼 더운 지역에 그 향신료 같은 게 그런 문화가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 향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현장 스님이 또 되게 재밌는 얘기 씁니다. 자기는 반찬이 20가지가 올라온대. 그 10대 덕은 20가지. 야, 그리고 이게 수행 비서가 한 30명 되는가 봐요. 정인이 4명이고 이렇게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야, 이게 인도인가? 스케일이? 우리나라 큰 스님도
뭐 30명이 누가 이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용 말에 전용 코끼리가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세단 하나 좋은 거 나오고 리무진 하나 딱 나온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연예인 타는 거 같은 거 이렇게 긴 검은 이렇게 서서 타는 리무진 있잖아. 아니 서서 이렇게 타가지고 딱 이렇게 눕는 그런 거 모르세요? 연예인들 이렇게 검은 차 이런 거. 그래서 딱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개연 스님한테 이제 육아사지론을 배웁니다. 육아사지론을 배웁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학이 이 양반이 진짜 대단해요. 제가 약간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면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어학의 천재가 있어요. 1799년에 그게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에서 로제타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세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영국 박물관에 가면 그 로제타석이 메인 유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영국에 뺏겨요. 프랑스가 이렇게 그 나폴레옹이 기울면서 뺏기는데 그게 1799년에 그 발견이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로제타석인데 그걸 가지고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분이 이집트의 히에로클리프 그 상형 문자를 다 해석해내요. 근데 이 양반과 관련해서 얽힌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양반이 하나의 어학을 익히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양반 한자도 알아요. 어학의 천재예요. 천재 진짜.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해서 22년에 그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해내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게 지금 같으면 해석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형 문자라도 문자 양이 많으면 그 규칙성을 발견해서 사람이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자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게 문자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규칙성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로제타석이 뭐냐면 이집트 상형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리스 문자를 쓰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아랍에서 쓰는 문자를 써가지고 이걸 대비해 똑같은 문장을 세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다닥 대비해서 몇 개를 딱 걸리니까 이걸 싹 풀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푼 상태에서 이집트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 미친 듯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주교가 또 반대를 해요. 그 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 이 우리 우주가 생긴 게 우주 전체가 생긴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6,000년 됐다고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담부터 거기 걔네 족보가 있어요. 그걸 계속 계산을 했더니 중세에 뭐라 그러냐면 기원전 4004년에 천지창조가 됐대. 지금 생각해보면 뭔 이런 개 쓰레기 같은 말이 있나 싶은데 그걸 금과 옥조 같이 믿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집트학이 그때 살살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게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집트에 천지창조 이전에 유물이 있대. 이런 얘기가 사부작사부작 나와. 연대를 너무 짧게 얘네가 잡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족보가 내려오거든요. 그걸 중세에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날짜게 그 연대 계산을 대충 해가지고 맞추니까 기원전 4004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총 합쳐서 6,000년이야. 근데 이집트가 생각보다 이거 황하나 이런 거보다 더 올라가요. 이집트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문들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샹폴리옹이 가면 얘는 어학이 이걸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증거를 들이밀 수 있는 거야. 카드라하고 확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교가 샹폴리옹이 이집트에 못 가게 계속 막아요. 계속 막아. 그때 그 주교하고 결국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은 학자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주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재밌어. 네가 그걸 발견해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각서를 쓰면 내가 용인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샹폴리옹이 가요.
그걸 각서 쓰고 갑니다. 그리고 샹폴리옹이 그걸 발견해요. 발견해. 그런데 자기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샹폴리옹은 나중에 되게 재밌는 게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 당시에는 물 갈아먹고 이러면 다시 돌아와요.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물 갈아먹는 게 오래되면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은 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뭐 예전에 정로환 먹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외갓집 가서도 배탈이 나. 이게 무슨 다 그때는 그 지하수 샘 뭐 이렇게 우물물 이런 거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풍토병으로 결국 죽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3개월에 하나씩 어학을 배우거든요.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 거는 정확해. 왜? 이름에 프랑스가 붙어 있어.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야. 100% 프랑스 사람이네. 이렇게. 이름에 프랑스를. 대한민국 만세냐 너? 이런 사람이 3개월에 하나씩 하는데 현장 스님은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어학이 훨씬 대단해. 현장 스님 같은 사람이 진짜 몇 명만 나왔으면 막 불교가 확 일어날 거야, 진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개연 스님 밑에서 육아사지론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배우기 쉬운 게 이 양반은 어학의 천재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해초 스님은 나란다사를 지나가는 걸로 분명히 경로로 보면 지나가는데 나란다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갔는갑다. 벤치 맞았는갑다. 그 당시 외국인 특별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현장 스님은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학하고 문화력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느냐.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문화력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게 먹히는 말이 있다니까요. 개그 코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개그를 보면 저게 개그인가 싶기도 하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문화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걸렸다는 게 그걸 다 커버해주는 어느 정도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 육아사지론을 다 배우고 계속 현장 스님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개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부처님께서 존귀한 게 뭔데 네가 그렇게 공부만 하려고 하느냐. 네가 배운 거를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교야말로 진정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중생과 나눌 수 있어야 대승불교지. 지금 네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부만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서 너네 나라를 교화해라. 뭐 그랬대. 너무 옛날 분들 뭔가가 있어. 이게 참 멋있어. 그래서 국문태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끝나느냐. 현장 스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갈 겁니다. 또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만 가고 오늘은 쉬고 오늘은 많이 왔으니까 우리가 인도까지 왔잖아요. 중앙아시아를 얼마나 멀어. 그 정도 왔으면 잠깐 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